오늘 아침 일라디오. 달리고 있을 때 옆에서 다른 사람이 함께 뛰고 있으면 조금 신경이 쓰이죠. 나보다 빨리 뛰면 속도를 괜히 더 높이게 되고, 그만 뛸까 생각했다가도 옆 사람이 계속 신나게 뛰고 있으면 더 뛰게 됩니다. 이게 시합도 아닌데 이상하게 뒤처지기 싫은 마음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겉으론 아닌 척하지만 옆에서 뛰는 사람도 비슷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서로 무리하게 되는 건데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달리는 것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서로 뒤처지기 싫어서 눈치 보면서 더 빠르게 더 열심히 뛰는 건데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눈치 보면서 뛰지 말고 내 마음 그대로를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8월 19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농퀴 마지막 힌트 나가는 날입니다. 오늘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이번 주 정답인 이것은 여름과일의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열매를 섭취하면 요산 수치를 낮춰 통풍 질환에 효과가 있고, 사과보다 20배나 높은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빈혈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특히 샐러드나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본연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데요. 탄산음료나 우유를 부어서 갈아주면 건강한 이것 주스와 스무디가 되고요. 빵이나 케이크 등 베이킹 재료로 활용하면 근사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문제가 나가는 오늘, 결정적인 힌트를 드려야겠죠. 음식을 차리다, 격식을 차리다, 정신을 차리다가 표준어지만 일부 지역에선 차리다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차리다, 격식을 차리다, 정신을 차리다 라고 하는데요. 출근길 정신 차리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농민신문의 류수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지난해부터 있었는데 지금 이게 현실화되면 경락값이 급락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다고요? 네. GSNJ 인스티튜트는 도축마리수 증가로 도매 가격이 하락하는 게 시간 문제라면서 입식 의향이 냉각돼서 송아지 가격까지 급락한다면 한우 산업 호황이 불황으로 반전될 수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냈습니다.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한 농가들이 출하를 꺼려서 지난해 9월부터 도축마리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가격 하락이 시작된다면 출하량이 몰리면서 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축산물 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출하를 앞둔 28에서 33개월령 수소 사용마리수는 작년 동월 대비 10%에서 27%나 많고요.
5세 이상의 암소도 8.5%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만큼 출하대기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수요 증가세도 5월부터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이후 수요를 늘릴 요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도축 마리수가 증가하면 이렇게 한우 경락값이 하락세에 접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가격 하락을 걱정하게 되는 이유는 사육 마리수가 많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분기 한우 사육 마리수가 334만 마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에서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80년 이래로 사육 마리수가 가장 많았던 게 지난해 3분기였는데 그때 327만 마리보다도 22.2% 많습니다. 올해 한우, 정확히는 한우 지육 가격이 4월부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에 소폭 하락했지만 8월도 역시 1월부터 17일까지 평균 가격이 21,777원으로 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우 경락값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산지 송아지 값이 강세를 보였고요. 이 번식 후 사육 마리수 또한 덩달아 급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우가 하락이 본격화되면 송아지 가격도 급락할 거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전국 한우협회는 한우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이 송아지를 납치하는 미경산우 비육 사업 등을 통해서 선제적 수급 조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우 대리모, 젖소 인공수정란 이식 사업인데요. 이 낙농가들은 한우 송아지를 낳으니까 경영에 도움이 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우 농가는 이렇게 한우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장차가 생겨서 정부에서도 젖소를 통한 한우 송아지 생산 지원을 자제해달라고 지자체에 당부를 하는 중입니다. 네. 자, 몇 주 전에 서울 가락시장 가격 산출 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 알아봤었는데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관계기관과는 협의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요? 네, 출하농가하고 전국 도매시장도 개편한 내용을 그 당시에 잘 모른다는 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때 7월 29일 개편안 발표 전까지도 농림축산식품부, 농민단체 등과도 협의가 전혀 없던 게 본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개편안은 특상, 보통 하로 구분되는 현행 등급별 가격 산출 체계를 고가평균, 중가평균, 저가평균 체계로 전환하는 게 골자인데요. 이 공사 측은 가락시장 가격 정보가 정확한 유통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이 개편에 나섰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건 맞는데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렇게 또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줄 몰랐고 개편안 발표 이전에 협의 절차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용서 한국농업경영 중인 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가격체계 개편이 앞으로 경락값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명확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한 건 문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이유가 있죠? 네, 가락시장 경락값은 국내 농산물 유통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32개 공영 도매시장 중에서 이 농산물 반입량, 거래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최대여서 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락시장 가격 체계가 이렇게 개편이 되면 바뀌어야 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 보장보험 같은 정책보험이 대표적인데요. 이 가락시장 경락값이 보상 단가의 산출 기준이 됩니다. 각종 농업 관련 법정 소송에서도 이 농산물 피해 가격 산정 기준이 또 역시 가락시장 경매값입니다. 그리고 농업 관측에 쓰이는 가격 동향과 전망은 물론이고요. 농식품부의 수급 조절 매뉴얼 역시도 이 배추무, 양파, 겨울대파 같은 수급 조절 품목의 위기 단계를 설정할 때 가락시장 경락값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가격 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았고요. 연구 용역 기간도 말씀드렸지만 2달에 불과했습니다. 한 농업 전문가는 이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절반 이상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정작 중요한 연구 결과 너무 간략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도매시장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독주를 좀 견제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개편 전후 가격 체계가 연계성을 갖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각종 사업들의 정책적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권승구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농업정책에 있어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독주할 수 없도록 중앙정부가 통제장치를 확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도 약간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가락시장 가격 자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미처 몰랐고 그리고 관계기관들과 협의가 미흡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최종 개편안은 이 농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요즘에는 이 맥주에 우리 동네 이름이 붙은, 그러니까 우리 근처에서 생산하는 맥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수제 맥주의 인기가 참 높은데 좀 들여다보면 물 빼고는 모두 수입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네요. 어떤 일입니까? 네, 국내 수제 맥주 시장 규모는요, 지난해 1,180억 원이나 됐습니다. 2019년에 800억 원에서 37%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수제 맥주 양조장도 2016년 81곳에서 올해는 159곳으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홈술족과 혼술족이 이렇게 증가한 영향도 크고요. 또 세제도 개편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맥주는 보리를 싹 틔운 메가로 만든 메가즙에 홉과 효모를 넣어서 발효, 숙성 그리고 여과를 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국내 맥주보리 재배 면적은 2018년에 1,700헥타르였는데 올해는 7,175헥타르로 매년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제 맥주에 사용되는 국산 메가 비율은 10% 미만이라고요. 혹은 이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국산 원료 가격이 수입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비싸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외국산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요.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산 맥주보리를 고품질 메가, 즉 몰트로 가공할 대규모 메가 제조 시설이 없습니다. 수제 맥주를 생산하는 이 군소 양조장 중에서 이 메가 제조 시설을 갖춘 업체는 2곳에 불과합니다. 홉은 사정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렇게 홉을 주요 생산하는 미국, 독일, 호주 같은 데서는 이 홉 전용 수확용 트랙터가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홉꽃을 하나하나 손으로 따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와 지자체가 뭘 좀 도울 수 있을까요? 네, 현장에서는 이 정부와 지자체 적극 투자로 국산 원료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몰트 생산시설, 이 제맥시설과 홉수확 기계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또 수제 맥주 업계가 국산 재료를 사용하게 할 제도적 유인책 역시 필요합니다. 현행 이 전통주 산업법에는 양조장 소재지와 인접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술은 지역 특산주로 분류가 돼서 주세이나 온라인 판매 허용 등의 혜택이 있거든요. 맥주도 이런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올해 초부터 연간 250톤 규모의 메가 제조 시설을 가동 중인 전북 군산시 사례를 주목할 만한데요. 이 시 관계자는 국산 메가가 외국산과 비교해서 품질이 밀리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다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국산 메가를 사용하는 양조장에 주세이나 통신 판매 허용 등의 혜택을 준다면 이 국산 메가 사용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들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배워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가을이 손에 잡힐 듯합니다. 귀뚜라미 소리도 들려오는데 최근엔 어느 마을에 다녀오셨나요? 최근에는 제 고향인 정읍에 다녀왔고요. 네. 이상하게 요새 좀 이렇게 조문 갈 곳이 많고 아이고. 또 사고가 많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사연이 많이 듣고 있어서 최근에도 정읍에 다녀왔고 또 조문도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니시면서 이렇게 풍경 보면 지금은 어떤 농사가 한창인가요? 지금은
다 전국적으로 아마 비슷할 겁니다. 지금 고추를 한참 이제 수확할 시기고요. 네. 제가 다니는 곳도 이제 고추를 지금 뭐 소규모든 대규모든 많이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이제 좀 소규모로 지으신 분들은 지금 집에서 이제 태양초 생각나시죠? 이렇게 네. 간단하게 마당에서 이제 말리고 계시고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주말엔 비가 많이 올 거라고는 하는데 네. 변호사님 다니시면서 보면 그 가뭄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지역은 없나요? 많죠. 지금 그 장마철이 좀 지나가면서 또 장마철 지나고 난 다음에 불볕더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요. 비가 이제 안 오는 곳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아주 이제 중요한 시기에 농업용수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자, 오늘 물과 관련된 분쟁인데 이 물이 정말 농사에는 필수죠, 필수. 그렇습니다. 이걸 예. 둘러싼 분쟁도 있을 듯한데 자주 발생합니까? 저도 이제 논에 물 대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 물이 이제 농수로에 적게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먼저 물을 대려다 보니까 위에서 물을 막아놓고, 근데 저도 이제 필요해서 밑에 좀 노리다 보니까 물을 트고 오면 또 금세 누가 와서 이렇게 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논에 물 대거나 이런 농업용수 때문에 다툼이 굉장히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지대에 계신 분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걸 조절할 이렇게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장님이 하셔야 하나요?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개인 간에 먼저 얘기를 해보시고요.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장님이나 뭐 통장님께서 나서셔서 조금 조율을 해주시는데, 같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조율이 가능하지만 또 다른 마을인 경우에는 조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지자체에서 나서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물 관련한 다툼 정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좀 첨예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사례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네. 쌓인 토사는 언제 치우실 거예요? 하류에 토사가 완전히 쌓였는데 언제 치울 거냐고요? 방치해두니까 물이 흐르질 못해서 상류까지 넘칠 지경이잖아요. 아유, 우리 남편이 입원해 있는 걸 어쩌라고. 퇴원하면 치운다니까. 근데 김 씨가 나한테 이런 걸로 따질 상황인가? 예? 그게 지난 가뭄 때 생각 안 나? 올 동네 농작물이 다 타들어갈 때 김 씨네만 보호 설치해서 물을 가둬놨지? 그렇지? 뭐 그랬죠. 보를 철거해서 물 좀 대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냐고? 물 어떡해요. 보 열어서 물 대줬잖아요. 우리가 볼 땐 보를 열고 우리가 가고 나면 보를 막고 이렇게 장난쳤잖아. 그러다가 나중엔 지하수 시설 설치해서 물을 가득 채워놨길래 그거 좀 나눠 쓰자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냐고. 아침을 맵게 먹었나. 속이 타네. 속 탄다 속 타. 가뭄 땐 물 좀 달라고 하니까 한 번도 안 들어주더니 이젠 물이 넘치니까 토사 정비를 해달라고. 처지가 바뀌니까 속이 타지. 그땐 마을 사람들이 다 그 기분이었거든. 어쨌든 김 씨는 마을이 좀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셔. 호라 이제 알겠네. 상수도 설치하려면 옆집에 동의가 필요해서 갔더니 갑자기 1,000만 원을 내놓으라 하길래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짐작은 했는데 이제 보니 박 여사가 선동질했구만. 뭔 소리래? 나는 그런 적 없어. 됐고 박 여사가 날 왕따시키고 있었구만. 에이 열받아. 지금 막 생수병 던진 거지? 내 쪽으로 던진 거 맞지? 법의 매운맛 좀 봐야겠구만. 이미 맵게 먹었거든요. 어디 매운맛 좀 더 보여주시든가. 얘기를 나누는 중에도 이제 속이 탄다면서 물을 마시고, 그런데 그 생수통이 또 마지막엔 문제가 됐어요. 네. 지금 진짜 물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내용이었는데 역순으로 네. 좀 거슬러 보면 이 생수병으로 이게 이 속상하다고 던진 사람이 있고 이걸로 위협을 느낀 사람이 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처벌 대상이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수병이 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굉장히 가볍고 해서 던진다고 해서 크게 뭐 다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생수병에 물이 들어있다고 하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던졌을 때 맞게 되면 굉장히 큰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는 또 그 상태에 따라서는 흉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생수병에 물이 든 채로 던졌는데 그걸로 이제 만약에 맞았다. 그러면 생수병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특수 폭행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물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면 그냥 일반 폭행이 될 텐데요. 실제 사례에서는 이렇게 뭐 새참이나 이런 걸 드시다가 화가 나셔갖고 막 집어던지는 경우가 있으신데 막걸리병을 던지신 경우에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간혹가다 소주병 같은 걸 던지신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도 진짜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 폭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벌 형량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물건을 던지는 거는 애초부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던져 버릇을 아예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TV에서도 좀 많이 보는 장면이 물을 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 물을 이게 다쳤다고 볼 수는 없는데 사람을 향해서 물을 뿌렸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폭행에 들어가나요? 네, 폭행이 들어가고요. 네. 우리가 폭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들 이렇게 이렇게 때려야만 폭행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화가 나고 삿대질 하시는 것만으로도 폭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만한 행동 이 자체가 폭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까 삿대질 이런 것들도 처벌 대상이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드라마에서 잔에 담긴 물 뿌리는 장면 나오면 저거 다 잘못된 거고 잡혀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어요. 네. 자, 김 씨가 지금 상수도 문제로 옆집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더니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인가요?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이제 좀 시골의 작은 마을, 어촌도 그렇고 아무래도 상수도 설치하는 게 좀 제한이 좀 돼 있거든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옆집에서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를 이렇게 좀 연결해갖고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수도 시설 하는 관련돼서 비용을 조금 그 옆집에서 보상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과했고요. 실제로 그 연결이나 이런 사용에 따라서 실비 내지는 공사 비용 정도 또 손해본 정도 이런 정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은 많이 이제 과하게 요구를 하신 거라서 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박 여사가 그 예전 일로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옆집에 좀 얘기해서 이렇게 금액을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퍼뜨린다. 이거 다 박 여사가 해가지고 내가 못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 소문을 좀 낸다 하면 이게 명예훼손까지도 갈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로 박 여사가 그랬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 박 여사는 실제로 그런 적이 없는데 마치 그랬던 것처럼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다니신다면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데요. 허위로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또 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실제로는 워낙 그 지역에서 한번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나에게 명예훼손을 한 게 맞아 그러면은 좀 이게 의식이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네. 이런 게 처벌받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많이 말씀하고 다니시는데 그것 때문에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합의하게 되면은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감정이 쌓이다 보니까 서로 간의 명예훼손을 고소해서 지역에서 다들 이제 문 닫고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지내는 곳들이 많거든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물이 많을 때 이거를 부탁을 하면 열어줬는데 또 가고 나면 또 금세 닫아버리고 이게 물을 가진 사람 마음이 이럴까 좀 싶은데 이런 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했다곤 하지만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김 씨가 보를 설치하신 걸 보면 보호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으셨나부터가 걱정인데요. 네. 실제로 그 하천을 점용하려고 하면 보 같은 걸 이제 설치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셨다가 문제된 경우가 많은데 아마 김 씨는 허가는 받으셨을 겁니다.
네,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셨으면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려고 볼을 막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농사를 방해하는 게 되거든요. 방해가 그런 것들이 된다. 이제 네. 예, 우리가 공사를 방해하고 뭐 우리가 가게에서 장사하는 걸 방해하고 농사 짓는 걸 방해하고 다 이런 것들이 형법적으로는 업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딱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활용을 하셔야지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시니까는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겠네요. 네. 이게 내가 내 물인데 네. 물에 대한 이런 소유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건가요? 물에 대한 소유는요. 본인이 개인 사유지에서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유지에서. 내가 네.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래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천 같은 경우에는 공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분명히 위에서 이제 물을 가둬놓으니까 네. 그 마을 사람들이 이 김 씨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볼을 막아가지고 농사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았다고 하면, 농사에 장애가 생겼다고 하면 그로 발생한 손해는 김 씨가 볼을 막았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거든요. 그래서 김 씨가 손해를 배상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처벌 플러스 우리가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위자료까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다툼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 씨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을 주민들과 다툼을 하기보다는 소통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확실히 좀 알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 점들을 좀 따져보자면 이제 김 씨가 지하수 설치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이런 지하수 개발 허가가 바로바로 좀 나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하수 개발하는 거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에 따라서는 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도 거쳐야 되지만은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금은 사용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그래도 조금 원만하게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이미 다른 그 농민들이 허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하수가 고갈된다든지 또는 다른 그 이미 허가를 받은 분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면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허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주위에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게 또 그 양 조절의 문제가 있군요. 네. 네. 저지대 토사, 지금 토사를 치워달라고 박 여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 남편이 입원을 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 여사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가요? 박 여사가 일부러 막은 게 아닌 이상이요. 네, 통상은 우리가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하류에서 이제 막히는 네네.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지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은 그 하류에 있는 그 토지 소유자한테 치워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지대에 계신 분이 그냥 비용을 지불을 하고 치우셔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고지대에 계신 분이 필요를 위해서 치우신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지대에 있는 그 토지 소유자분께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알아서 치우시고 비용을 그냥 부담하시면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민법에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여수소통권이 나오게 해가지고 법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민법에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물에 관한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봅니다. 오늘도 30일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기 남부, 충청, 전라, 경상, 내륙, 제주도에 50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지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해서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고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충청권과 전라권에선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을 테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중부 동해안에 130mm 넘는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영동 중남부,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이 강해지는 오전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 발효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오늘 수도권과 충청,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은 25도에서 28도로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오늘은 어떨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805명이 나왔는데요. 이 전날보다 400명 넘게 늘어났지만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주 수요일보다는 400여 명 정도 적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 주간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오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역시 2,100명에서 2,2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한 달 만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감염된 사람이 13명인데요. 이 신병들이 입소할 때 PCR 검사를 2차례 받고 본격적인 훈련에 투입됐었는데 이분들은 이 2차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어서 잠복기가 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논산훈련소에서는 누적 123명의 확진자가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확진도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훈련병들을 격리 조치하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900여 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료진들 코로나 장기화에 많이 지쳐 있는데 파업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버렸군요. 네, 이 코로나 사태가 1년 반 넘게 이어지는 동안 의료진들은 그 일손 부족을 여러 차례 호소해왔습니다. 정부는 인력을 충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보건의료노조는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다음 달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의 근무 시간은 규정상 2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하는데 이 4시간 넘게 일할 때도 다반사입니다. 방호복을 입다 보니 온몸이 땀에 덜고 또 짧은 샤워 시간 외엔 휴식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앞에서도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보건의료노조에는 이 전국 134개 의료기관에 6만여 명이 노조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또 국립중앙의료원과 주요 대학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19 진료 인력 기준을 마련 중이며 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력 수급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서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네. 자,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 말로는 여러 가지 좀 상식적으로 행동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지금 좀 알려지고 있죠. 네, 이 국제사회 비난에 직면한 탈레반은 정상국가를 강조하면서 여러 유화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 인사들과 관련해서 복수하지 않겠다라거나 여성의 사회활동을 존중하겠다라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지 방송에 이 탈레반 간부가 여성 앵커와 인터뷰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과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탈레반은 아프간 국영-TV의 앵커 등 그 여직원들을 무기한 정직 처리했고요. 일부 지역에선 남성이 동행하지 않는 여성의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몸을 다 가리는 이 부르카 대신 원피스를 입고 외출한 여성이 이 탈레반의 총에 맞아 숨진 사진도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프간 주민들의 공포가 커지면서 국경을 넘는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파키스탄에 300만 명, 이란에 200만 명 정도의 아프간 난민이 있고 또 하루 3만 명의 이 아프간 난민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월성 원전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고요? 네, 이 대전지검은 지난 6월 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과 관련해서 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또 이사회가 가동을 중단하도록 결정하게 했다는 이 직권남용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인데요. 그리고 이와 함께 수사팀은 한수원이 월성원전 가동 중단으로 1,400억 원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위는 백운규 전 장관의 지시에서 비롯됐다라고 보고 이 백운규 전 장관에게도 배임 교사 그리고 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대검찰청 지휘부는 이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고 이 신임 김호수 검찰총장은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해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그 결과 기소하지 말 것 그리고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백운규 전 장관 측은 원전 조기 폐쇄는 정책적 판단이고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해서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 권고를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이 대검과 수사팀 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였던 만큼 수사팀이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참고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동생이 윤대진 검사장이고요. 윤대진 검사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윤우진 전 서장은 지난 2013년 이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이후에 해외로 나갔다가 또 체포가 돼서 강제 송환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이후 이 윤우진 씨 관련된 영장을 신청하는 족족 이 검찰이 이를 기각해 왔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 1과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의혹이 윤석열 전 총장 청문회 당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윤우진 전 서장이 최근 한 사업자의 진정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는 자신이 윤우진 전 서장의 스폰서라고 주장했고요. 윤우진 전 서장이 지난 2018년경부터 2019년까지 이 전 현직 검사들과 국세청, 경찰 고위 관계자 등을 만나서 식사비와 골프 비용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윤우진 전 서장이 자신을 1억 원으로 회유하는 등 그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을 반부패 강력수사 일부로 재배당했는데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봐주기 수사 의혹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권으로 파장이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젯밤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절차가 남은 건가요? 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 열린민주당은 범여권이라 구성이 잘못됐다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법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이제 문체위 전체회의에 회부가 됐고, 민주당은 오늘 이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5일 이 본회의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민주당이 공개한 수정안을 뼈대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및 그 주요 주주, 임원 등은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고요. 또 공익침해 행위 관련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 역시 그 배상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그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원안의 조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이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라는 조항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또 언론사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아예 이 법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이 불발됐다고요?
네,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이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서 이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는데요. 민주노총 기자간담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경향신문 사옥 앞에서 이 민주노총 변호인들과 만나서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양경수 위원장 측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찰은 10여 분간 대기를 하던 중 철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경수 위원장은 올해 5월에서 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고 있으며 올해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요즘 어린이들 중에는 ADHD, 다시 말해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아동기에 나타난 증상인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임이 많은 증상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부족하고 충동성을